자, 정과정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별거 아니고 작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이 과정이 정서의 호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정과정이 정서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은 노래라는 거니까 제목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작품은 바로 유배시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후대의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조이의 만분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이 유배시가를 많이 만나게 돼요. 뭐 윤선도의 작품들이라든가. 자, 유배시가는 유배를 간 환경에서 쓴 건데 바로 이 정과정곡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 유배 가사의 가장 오래된 시초인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배 가사에서는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 또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어떤 결백이나 억울함을 주장한다든가 혹은 자기를 모함한 어떤 정적들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낸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유배시가 특유의 정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 시에서도 이러한 유배 가사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배 문학의 효시라고 써 있는데 이 효시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시초이다, 가장 오래된 유배 문학의 시초이다라는 얘기에서 효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화자의 정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님은 고려 의종이라고 하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이 정서가 고려 의종 때 유배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제 의종이 너 좀 유배 가 있어라, 풀어줄게 하고서는 이게 소식이 없는 거야. 실제로 그랬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하여간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어떤 연군지정, 님금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하의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산 접동새와 내가 이스타요이다. 자, 이스타요이다 무슨 뜻? 비슷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 구절이 정과정곡 시그니처 구절이죠. 접동새랑 나랑 비슷하다는 거. 자, 여기서 접동새. 자, 김소월의 접동새라는 작품하고도 연결해서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여간 이 접동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학에서 무엇을 담당하지? 바로 한과 슬픔의 정서를 담당하죠. 왜냐하면 소리가 되게 구슬프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접동새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여간 이 접동새가 동양 특유의 어떤 동양 문학 특유의 전통상 한과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접동새와 내가 비슷하다는 것은 바로 그 접동새의 구슬픈 그 한이 담긴 서려 있는 그 한과 나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서 이 접동새라는 자연물의 기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출제될 수가 있겠죠. 가능한 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투사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다. 당연히 맞는 선지겠죠. 화자의 감정이 접동새 안에 투영되어 가지고 이 접동새와의 어떤 동병상련, 그러니까 접동새와의 어떤 유사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접동새와의 유사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 가능하겠고요. 당연히 뭐 가능하겠습니까? 객관적 상관물 가능하겠죠.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원래 나와 관련이 없는 객관적 자연물이 나의 정서와 상관이 있어질 때 그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당연히 이 접동새는 화자의 감정을 강조해주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감정이입까지도 맞다라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문학 공부 좀 한 사람이라면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접동새의 감정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동새가 슬피 운다, 접동새가 기쁘게 운다. 자, 이렇게 자연물의 감정이 표출이 돼야만 감정이입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접동새를 감정이입으로 광범위하게 보는 해석이 많은 이유는 이 접동새의 감정이 너무나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동새의 슬픔과 내가 비슷하다, 슬픈 접동새와 내가 비슷하다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동새의 슬픔과 내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감정이입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하여간 접동새가 가지고 있는 한과 슬픔의 정서를 이용해서 유배당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본인의 감정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의 감정을 의탁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도 유배시가 특유의 표현 방식이 드러나죠.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자, 뭐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나에 대한 모함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지. 뭐까지? 감탄사까지 지금 치면서 영탄법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감정이 고조가 돼 있는 거야. 자, 아니다, 거짓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거짓인 줄을 잔월효성이 아시리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인 거야. 자, 나에 대한 모함이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것을 뭐도 알 거래? 잔월효성이 알 거래요. 자, 잔월효성이 무슨 뜻이래? 새벽달과 빛나는 별이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즉 나의 결백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잔월효성은 바로 어떤 기능을 갖는 것인가? 첫째, 초월적 존재죠. 어떤 인간과는 대비되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야. 그래서 이거는 하늘도 알 거야. 이거는 달과 별도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한 초월적인 소재로서 잔월효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가고 싶구나. 다시 님을 얘기하면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가고 싶어라 소망도 드러내고 있고 영탄적인 어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기더니 그 새끼들 대체 누구였어? 자, 우기더니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본인을 모함한 원망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다른 유배 가사들하고 연계돼 가지고 많이 또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막 그 송미인곡 같은 데 나오는 막 그 뭐죠? 바람, 구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구름과 안개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모함한 신하, 원망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우기더니가 바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화자를 모함한 그런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라는 거는 이제 잘못이야, 잘못. 저는 잘못도 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는 어떤 강한 어조, 천만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한 어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당연히 누구 이 우기던 우리들의 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나를 그냥 말로써 모함하는 말일 뿐인 거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지. 슬프도다. 자, 어때? 영탄적인 어조 드러나고 자기 감정에 대한 직접적 토로가 드러납니다. 님이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 자, 하마가 뭐야? 설마 잊으셨나이까? 자, 님이 나를 잊어버렸냐고 하면서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래서 화자가 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요. 자, 일단은 첫째는 변함없는 그리움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어디에서? 그리워한다, 한 곳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부분. 함께 그 마지막 여기 사랑해 주소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지만 또 님 나를 또 설마 잊은 거예요라고 하면서 약간의 또 원망까지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님아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 님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 말을 듣고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또 얘기할 만한 게 또 있는데 일단 첫째는요. 니네 그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의문형 어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설이 들어 있더라고요. 자, 누구였습니까? 막 잊으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의문형 어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을 건네는 어조를 쓰고 있다. 님, 그 누구였습니까? 이시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님은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청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적 청자,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 보니까 이 부분에 좀 특이한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부분에서 문장 순서가 좀 독특하게, 이 문장의 배열 순서가 좀 독특하다는 건데,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었다는 거야. 나는 산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산 접동새와 내가 비슷합니다 라고 접동새를 앞에 강조하면서 산 접동새를 강조하고 이 어떤 비유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이런 순서, 문장의 순서의 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뭐죠? 뭐라고 하지 이거를? 사용 설명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감정 중에서 이 접동새의 기능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 부분 열심히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면, 자, 고려가요이고요. 자, 고려가요 중에서 작가가 밝혀진 유일한 작품으로서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고려가요들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19채향가 마지막에 나오는 영탄적인 감탄사까지도 드러나면서 향가의 형식을 이어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징과 감상 같은 것들 전부 다 열심히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과 정에 대한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